첫째, 창근이에겐 기와집과 논밭을 전체 증여하도록 하마. 둘째, 상수에겐 내 별채와 은자 500냥을 증여한다. 셋째인 복희에겐 저 돌쇠놈을 데려가라. 예? 아버지. 잉? 저 말씀이신갑시요? 네. 오디오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조선 중기 한양 북촌 어느 기와집에서 임대감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70평생을 살았고 재산을 많이 모았으며 세 자식을 두었는데 아들 둘과 막내딸 복희가 있었습니다. 임대감은 임종 직전 유언장을 남겼고 관아에 봉인해 두었으며 장례를 치른 후 열어보라고 했지요. 사흘 후 장례가 끝나고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큰아들 임창수와 둘째 임창근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자신들이 재산을 나눠 가질 것이라 믿었고 벌써부터 무엇을 살지 궁리하고 있었으며 복희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지요. 관아 서기가 유언장을 펼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창수에게는 북촌 본가와 논밭 30마지기를 준다. 둘째 창근에게는 남산 및 별장과 은자 500냥을 준다. 서기가 읽어 내려가니 두 오빠는 얼굴이 환해졌고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으며 복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가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목소리가 조금 이상했고 머뭇거렸으며 읽었지요. 막내딸 복희에게는 머슴 돌쇠를 준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희는 고개를 들었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으며 두 오빠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웃었고 바닥을 치며 웃었으며 눈물이 날 정도로 웃었지요. 하하하, 머슴이라니 머슴을 유산으로 줬다고. 창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창근도 복희를 보며 비웃었고 손가락질했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참 쓸모없는 년한테 쓸모없는 놈을 주셨구나. 천생연분이로다. 두 오빠가 계속 웃었지만 복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주먹을 꽉 쥐고 있었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기는 난처한 표정으로 유언장을 접었고 자리를 떴으며 복희는 홀로 남았지요. 그날 저녁 큰 오빠 창수가 복희를 불러들였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고 팔짱을 끼고 있었으며 복희가 들어오자 차갑게 말했습니다. 복희야, 이제 아버님도 안 계시니 이 집은 내 것이다. 유언장에도 분명히 적혀 있지 않더냐. 창수가 말했습니다. 복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대답하지 않았으며 창수는 계속 말했지요. 내가 왜 너를 먹여 살려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구나. 우리는 남매지만 이제 각자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창수가 말하니 옆에 서 있던 창근도 거들었고 비웃는 투로 말했습니다. 맞아. 시집도 못 간 처녀가 오빠 집에 얹혀 사는 꼴이 뭐가 되겠느냐. 아버님께서 돌쇠를 주신 것도 내가 알아서 살라는 뜻 아니겠느냐? 창근이 말했습니다. 복희는 고개를 들었고 오빠들을 보았으며 눈빛이 떨리고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오빠,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제발. 복희가 말하려 하자 창수가 손을 들어 막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미 정했다. 내일 아침까지 짐을 싸서 나가거라. 돌쇠도 데리고 가고. 창수가 명령했습니다. 복희는 입술을 깨물었고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으며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돌아서서 방으로 갔는데 뒤에서 창근의 비웃는 소리가 들렸고
주먹을 꽉 쥐었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복희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짐을 싸라는 말에 복희는 어머니 유품 몇 가지와 옷가지만 보따리에 담았고 돌쇠도 함께 나왔는데 커다란 덩치로 복희 뒤를 따랐으며 두 사람은 쫓겨나듯 문을 나섰지요. 어디로 가겠느냐? 장수가 대문에서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복희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걸었으며 돌쇠가 보따리를 들고 따라갔습니다. 장근이 뒤에서 소리쳤는데 비웃는 투였고 아기가 있었으며 말했지요. 야, 복희야. 그 머슴 놈이라도 잘 부려먹어라. 그게 내 재산의 전부니까. 하하. 장근이 웃으며 소리쳤고 장수도 피식 웃었으며 복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등 뒤로 들리는 웃음소리가 가슴을 찔렀고 치욕스러웠으며 주먹을 꽉 쥐고 계속 걸었지요. 복희가 간 곳은 성박폐가였습니다. 몇 년 전 역병으로 주인이 죽고 비어있던 집이었는데 지붕이 반쯤 무너져 있었고 문짝도 떨어져 나가 있었으며 사람이 살 곳이 못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고 돈도 없었으며 일단 이곳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지요. 아기씨, 여기서 어떻게 주무시렵니까? 돌쇠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복희는 대답하지 않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주저앉았으며 보따리를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해가 지고 추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복희는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이불도 없었고 불도 피울 수 없었으며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돌쇠는 마당에 서 있었고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는데 머슴이 주인과 같은 방에 있을 수 없었고 밖에서 떨고 있었으며 복희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지요. 복희는 무릎을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리웠고 어머니가 보고 싶었으며 왜 자신만 이렇게 버려졌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고 어깨가 떨렸으며 추위와 슬픔이 함께 밀려왔는데 왜 나만 하고 중얼거렸고 목이 메었지요. 돌쇠가 그 모습을 보고 참지 못했습니다. 마당으로 뛰어나가더니 폐가 옆에 있던 거대한 고목나무를 보았고 두 팔로 감싸 안았으며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육이 부풀어 올랐고 이마에 핏줄이 섰으며 하는 신음소리와 함께 나무가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콰직. 나무 뿌리가 땅에서 뽑혔습니다. 거대한 고목이 통째로 뽑혀 나왔고 돌쇠는 그것을 어깨에 메고 집 안으로 들어왔으며 마당에 내려놓았습니다. 숨이 가빴지만 멈추지 않았고 손으로 나무를 쪼개기 시작했으며 맨손으로 나무를 찢었는데 우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장작이 만들어졌지요. 복희는 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돌쇠가 거대한 나무를 맨손으로 뽑아내고 쪼개고 있었는데 마치 짐승 같았고 괴물 같았으며 하지만 복희를 위해 하는 일이었습니다. 돌쇠는 나무를 쪼개어 아궁이에 넣었고 부싯돌로 불을 붙였으며 곧 따뜻한 불길이 타올랐지요. 아기씨, 이제 따뜻하실 겁니다. 돌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복희는 불을 보며 손을 녹이고 있었는데 돌쇠를 다시 보았고 그의 거대한 체격을 보았으며 방금 전 괴력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쏙 들어갔지요. 저 힘은 돈이다. 복희가 생각했습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계산이 시작되었는데 저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궁리했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 고민했으며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지요.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고 계획을 세워야 했으며 복희는 일어났습니다.
보키는 보따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유품들을 꺼냈는데 낡은 옷가지와 놀이개가 있었고 그 중에서 은비녀를 발견했으며 손에 쥐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비녀였고 어머니가 평생 아꼈던 것이었으며 달빛에 반짝였지요. 돌쇠가 그것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아기씨, 그건 마님 유품이지 않습니까? 이걸 팔면 안 됩니다. 돌쇠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보키는 눈물을 쓱 닦았고 돌쇠를 보았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돌쇠야, 슬픔은 가슴에 묻는 거지만 비녀는 전당포에 묻어야 돈이 돼. 보키가 말했습니다. 돌쇠는 말문이 막혔고 보키의 차가운 눈빛을 보았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보키는 비녀를 꽉 쥐고 돌쇠에게 다가갔는데 목소리가 단호했고 눈빛이 또렷했으며 말했지요. 걱정 마. 내가 이 은비녀, 금비녀로 바꿔서 10배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 넌 나만 믿어. 보키가 말했습니다. 돌쇠는 보키를 보았고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아기씨?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보키는 미소 지었고 불을 보았으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눈빛이 살아났지요. 오빠들이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었고 더 많이 가질 것이며 돌쇠와 함께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보키는 잠들지 않았고 계산하고 있었으며 돌쇠는 불을 지키며 보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었고 보키는 각오를 다지고 있었으며 주먹을 꽉 쥐었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보키는 돌쇠를 데리고 전당포로 향했습니다. 한양 남대문 근처의 큰 전당포였는데 주인이 돈이 많고 물건을 제값에 쳐준다는 소문이 있었으니 보키는 어머니의 은비녀를 품에서 꺼내 주인에게 내밀었고 주인은 한참 들여다보며 가치를 매겼지요. 은이 좋구만. 은자 세냥 주겠소. 전당포 주인이 말했습니다. 보키는 고개를 끄덕였고 은자 세냥을 받아 품에 넣었는데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시작하기에 충분했으며 돌쇠와 함께 전당포를 나왔습니다. 돌쇠는 뒤따라오며 걱정스러운 표정이었고 입을 열려다 말았지만 보키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니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지요. 아기씨, 어디로 가시렵니까? 돌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키는 돌아보며 미소 지었고 눈빛이 반짝였는데 자신감이 넘쳤으며 말했습니다. 장터로 간다. 돈 벌러. 보키가 말했습니다. 한양 남대문 밖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고 구경꾼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녔으며 먹을 것 파는 냄새와 사람들의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는데 보키는 장터 한가운데 빈 공터를 발견했고 그곳으로 향했으며 돌쇠에게 서 있으라고 했지요. 돌쇠야, 여기 서 있어. 보키가 말했습니다. 보키는 품에서 엽전 한 꾸러미를 꺼내 흔들며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는데 목소리가 또렷했고 자신감이 넘쳤으니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기 시작했지요. 여기 엽전 100냥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팔씨름을 해서 이기는 사람에게 드리겠습니다. 보키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보키를 보았으며 돌쇠를 보았는데 돌쇠의 거대한 덩치에 놀랐지만 보키가 엽전을 흔들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한두 명씩 모여들었지요. 엽전 100냥이면 서민 한 달치 생활비였고
적지 않은 돈이었으니 사람들은 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덩치 큰 놈과 팔씨름을 하라고? 한 사내가 물었습니다.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고 웃으며 말했는데 일부러 쉬워 보이게 말했으니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힘은 센데 머리가 좀 모자라서 쉽게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단, 도전하려면 엽전 100냥을 거셔야 합니다. 복희가 말했습니다. 복희는 돌쇠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지시했는데 목소리가 낮았고 단호했으며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요. 돌쇠야, 눈 좀 더 풀고 침도 좀 흘려봐. 그래야 놈들이 만만하게 보고 돈을 걸지. 복희가 속삭였습니다. 돌쇠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복희의 눈빛을 보고 깨달았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자세를 바꾸기 시작했는데 입을 해벌렸고 눈을 풀었으며 멍한 표정을 지으니 마치 정말 머리가 텅 빈 것처럼 보였고 침까지 살짝 흘리자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지요. 하하, 저것 봐라. 덩치만 크고 바보 같구만. 한 사내가 소리쳤고 다른 사람들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으며 복희는 속으로 미소 지었지만 겉으로는 난처한 척했지요. 첫 번째 도전자가 나타났습니다. 장터에서 짐꾼 일을 하는 건장한 사내였는데 팔뚝이 굵고 자신감이 넘쳤으며 엽전 100냥을 복희에게 내밀었고 돌쇠 앞에 섰지요. 어이구, 저 덩치만 큰 바보. 내가 한 손으로 넘겨주마. 도전자가 큰 소리 쳤습니다. 돌쇠는 하품을 하며 팔을 내밀었고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는데 도전자는 비웃으며 팔을 잡았고 힘을 주기 시작했으며 얼굴이 빨개지도록 온 힘을 다했지만 돌쇠의 팔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심심하다는 듯이 손가락 하나로 쓱 밀어버렸고 도전자의 손이 바닥에 쿵 하고 박혔으며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뭐야, 저게 어떻게. 도전자가 당황하며 일어났지만 이미 늦었고 복희는 웃으며 엽전 100냥을 챙겼으며 다음 도전자를 기다렸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대문 장터에 힘센 바보가 있다더라. 엽전 100냥 걸고 팔씨름한대.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자신의 힘을 과신하는 사내들이었고 엽전 100냥의 눈이 먼 자들이었으며 하나둘씩 도전했지만 모두 돌쇠의 손가락 하나에 넘어갔고 복희의 주머니는 점점 무거워졌지요.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15명이 넘는 도전자가 졌습니다. 복희는 엽전을 세어보았는데 1500냥이 되었고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으며 돌쇠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는데 하품을 하고 있었고 지루해 보였지만 복희의 지시대로 연기하고 있었지요.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복희는 계속 장사를 했고 도전자들은 계속 졌으며 해가 기울 무렵에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전했지만 모두 패배했고 복희의 엽전 꾸러미는 불룩하게 부풀어 올랐지요. 마지막 도전자가 나타났습니다. 장사치처럼 보이는 중년 사내였는데 비단 옷을 입고 있었고 돈이 많아 보였으며 엽전 200냥을 내밀며 배판을 걸자고 했습니다. 복희의 눈이 반짝였고 고개를 끄덕였으며 사내는 돌쇠 앞에 앉았지요. 저 바보 같은 놈, 내가 단번에 넘겨주지. 사내가 큰 소리 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돌쇠가 손가락 하나로 밀어버리자 사내의 손이 바닥에 박혔고 사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났으며 복희는 엽전 200냥을 받아 품에 넣었는데 이제 총 2200냥이 되었고
시작할 때보다 크게 늘어났으니 만족스러웠지요. 해가 저물 무렵 복희는 장사를 접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장터가 조용해지자 복희는 돌쇠에게 일어나라고 했고, 돌쇠는 멍한 표정을 거두고 원래대로 돌아왔으며 복희를 따라 걸었습니다. 복희는 걸으며 품속의 엽전 꾸러미를 만졌는데 묵직했고 든든했으며 미소가 지어졌지요. 아기씨, 사람들을 속인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합니다. 돌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복희는 돌쇠를 보았고 피식 웃었으며 말했습니다. 속인 게 아니야. 멍청한 건 돌쇠가 아니라 겉모습만 보고 덤비는 너희들이지. 복희가 말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복희는 계속 걸으며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엽전 2200냥이면 은자 2냥이 넘었고, 원래 가지고 있던 은자 3냥과 합치면 총 은자 5냥이 넘었으니 더 큰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고 눈빛이 빛났지요. 폐가로 돌아왔을 때는 밤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희는 엽전을 바닥에 늘어놓고 세어보았는데 정확히 2200냥이었고 쌓아놓으니 작은 산을 이루었으며 돌쇠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복희는 엽전을 만지며 생각에 잠겼는데 이 돈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했고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으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요. 돌쇠야, 오늘 고생 많았어. 잘했어. 복희가 말했습니다. 돌쇠는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숙였고 손사래를 쳤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기씨.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아기씨께서 꾸미신 일입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복희는 웃었고 엽전을 챙겨 품에 넣었으며 내일부터 더 큰 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오빠들이 비웃었던 그 머슴으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었고 앞으로 더 많이 벌 것이었으며 언젠가는 오빠들보다 더 부자가 될 것이었지요. 밤은 깊어갔지만 복희는 잠들지 않았고 계산하고 있었으며 돌쇠는 불을 지키며 복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희는 돌쇠를 데리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엽전을 들고 걸어가는데 목적지는 목물전이었고 지게를 사러 가는 것이었으며 복희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지요. 시장에 도착하자 지게를 파는 상인이 여러 개를 내놓고 있었고 복희는 가장 튼튼해 보이는 것을 골랐으며 엽전 300냥을 주고 샀습니다. 이걸로 뭘 하시렵니까, 아기씨? 돌쇠가 물었습니다. 복희는 지게를 돌쇠에게 건네며 웃었고 눈빛이 반짝였는데 자신감이 넘쳤으며 말했습니다. 운송업을 시작한다. 남들이 하루 걸리는 길을 반나절에 끝내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어. 복희가 말했습니다. 복희는 장터로 돌아가 짐을 나르는 일을 찾기 시작했고 상인들에게 말을 걸었으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남대문에서 북촌까지 물건을 나르는 일이었는데 보통 하루 걸리는 길이었고 품삯이 엽전 100냥이었지만 복희는 반나절에 끝내주겠다며 엽전 200냥을 달라고 했습니다. 반나절에 그게 가능하겠소? 상인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희는 돌쇠를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고 상인은 돌쇠의 거대한 체격을 보고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으며 계약이 성사되었지요. 돌쇠는 지게의 짐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쌀가마 3개와 항아리 2개를 지게에 씌웠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2~3번에 나눠야 할 양이었지만 돌쇠는 한 번에 다 실었고 무거운 짐을 지고도 꿋꿋이 서 있었으며 복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가자, 돌쇠.
보키가 말했습니다. 보키는 앞장서서 걸어가기 시작했고 돌쇠가 뒤따랐는데 보키는 큰 길로 가지 않고 옆길로 들어섰으며 산을 넘어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이었고 험했지만 거리가 절반이었으며 보키는 이 길로 가면 시간을 아낄 수 있다고 계산했지요. 산길은 험했습니다. 바위가 많았고 나무 뿌리가 튀어나와 있었으며 가파른 경사였는데 보키는 숨을 헐떡이며 올라갔고 돌쇠는 무거운 짐을 지고도 묵묵히 따라왔으며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지요. 한 시즌쯤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풀숲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키는 걸음을 멈췄고 돌쇠도 멈춰 섰는데 풀숲이 흔들렸고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으며 호랑이였습니다. 아기씨, 뒤로 물러서십시오. 돌쇠가 재빨리 지게를 내려놓고 보키 앞을 막아섰습니다.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며 다가왔는데 거대했고 엄니가 날카로웠으며 눈빛이 사납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으며 주먹을 쥐었을 때 호랑이가 뛰어들었습니다. 돌쇠는 옆으로 피했고 호랑이의 목덜미를 잡았으며 힘을 주기 시작했는데 근육이 부풀어 올랐고 이마에 땀이 맺혔지만 호랑이를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발버둥 쳤고 으르렁거렸지만 돌쇠의 괴력을 당해낼 수 없었으며 결국 바닥에 눌렸지요. 호랑이가 신음했습니다. 돌쇠는 호랑이를 놓아주지 않았고 더 세게 눌렀으며 호랑이의 기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키는 그 광경을 보며 입을 벌리고 있었는데 믿을 수 없었고 돌쇠가 맨손으로 호랑이를 제압하고 있었으며 놀라웠지요. 잠시 후 호랑이가 완전히 기운을 잃었습니다. 돌쇠는 호랑이를 놓아주었고 호랑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풀숲으로 도망갔으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숨을 고르며 보키에게 돌아왔고 괜찮으시냐고 물었으며 보키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돌쇠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보키가 말했습니다. 돌쇠는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숙였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으며 다시 지게를 지고 일어섰습니다. 보키는 돌쇠를 보며 미소 지었고 계속 길을 가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키가 바위를 넘다가 발을 헛디뎠고 삐끗하는 소리와 함께 넘어졌으며 아악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돌쇠는 재빨리 지게를 내려놓고 달려왔는데 보키는 바닥에 앉아 발목을 붙잡고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으며 아파하고 있었지요. 아기씨, 괜찮으십니까? 돌쇠가 황급히 물었습니다. 보키는 발목을 만져보았는데 부어오르고 있었고 디딜 수가 없었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발목을 삐었나 봐. 걸을 수가 없어. 보키가 말했습니다. 돌쇠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보키 앞에 무릎을 꿇었고 등을 내밀었으며 말했습니다. 아기씨, 제 등에 업히십시오. 제가 모시겠습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보키는 당황했고 머뭇거렸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으며 조심스럽게 돌쇠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돌쇠는 보키를 업고 일어섰는데 한쪽 손으로는 보키를 받치고 다른 손으로는 지게를 들었으며 다시 걷기 시작했지요. 보키는 돌쇠의 등에 엎혀 있었습니다. 넓은 등이었고 따뜻했으며 심장 소리가 들렸는데 빨리 뛰고 있었고 보키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지요.
한참을 가다가 복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돌쇠야, 나 무겁지? 솔직히 말해. 요즘 입맛이 좋아서 살이 좀. 복희가 말했습니다. 돌쇠의 이마에는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허리가 휘청거렸지만 절대 내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했지요. 아, 아닙니다. 깃털.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실까 두렵습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복희는 피식 웃었습니다. 돌쇠의 등에서 땀이 옷을 적시고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있었는데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런 돌쇠가 기특했고 고마웠으며 품에서 수건을 꺼내 돌쇠의 땀을 닦아주기 시작했지요. 거짓말쟁이. 근데 등은 참 넓네. 복희가 말하며 수건으로 돌쇠의 이마와 목덜미를 닦아주었습니다. 돌쇠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복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불이 나는 것 같았고 숨이 막혔지만 행복했으며 더욱 힘을 내어 걸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복희는 돌쇠의 등에 얼굴을 살짝 기댔고 돌쇠는 복희를 더 조심스럽게 받쳤으며 말없이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나무잎이 흔들렸으며 햇빛이 따뜻했지요. 1시즌쯤 더 가자 드디어 북촌에 도착했습니다. 돌쇠는 복희를 내려놓고 상인에게 짐을 전달했으며 상인은 약속대로 엽전 200냥을 주었습니다. 복희는 만족스럽게 웃었고 돈을 받아 품에 넣었으며 돌쇠에게 고생했다고 말했지요.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고마워. 복희가 말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였고 괜찮다고 했지만 얼굴은 여전히 빨개져 있었으며 복희를 쳐다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복희는 그런 돌쇠를 보며 미소 지었고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애써 무시했으며 다음 일을 생각하기 시작했지요. 그날부터 복희와 돌쇠는 운송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험한 지름길을 이용해 빠르게 물건을 날랐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으며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복희는 엽전을 세며 웃었고 돌쇠는 묵묵히 일했으며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한 달이 지나자 복희는 은자 10냥을 모았습니다. 시작할 때보다 3배 넘게 늘어났고 이제 더 큰 장사를 할 수 있었으며 복희는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복희 곁을 지키고 있었고 복희를 바라보는 눈빛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으며 하지만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었지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복희의 운송업은 크게 성공했고 소문이 퍼지면서 주문이 끊이지 않았으며 은자 30냥을 모았습니다. 복희는 더 이상 폐가에 살지 않았고 남대문 근처의 작은 객주를 열었으며 복성객주라는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객주는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물건을 맡기는 창고가 있었고 장부를 쓰는 방이 있었으며 복희는 매일 장부를 들여다보며 돈의 흐름을 살폈습니다. 돌쇠는 복희 곁을 지키며 일을 도왔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은 여전히 맡았으며 복희가 시키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희는 장터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고 어떤 물건이 귀해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었으며 귀를 쫑긋 세우고 다녔습니다. 그때 두 상인이 나누는 대화가 들렸는데 복희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들었소. 북쪽의 장마가 심하게 졌다더군.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다른 상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추밭이 다 떠내려갔다지 않소. 올해 고추 값이 뛸 게 뻔하오. 북쪽의 장마가 지면 고추가 귀해지고 고추가 귀해지면 값이 오르며 값이 오르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복희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복희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그 자리를 떠났고 객주로 돌아와 장부를 펼쳤으며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돌쇠야, 내일부터 고추를 사 모아라. 있는 돈 다 털어서. 복희가 말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복희의 명령에 의문을 품지 않았고 고개를 끄덕였으며 다음 날 아침부터 장터를 돌아다니며 고추를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복희는 은자 20냥을 투자했고 창고 가득 고추를 쌓아 놓았으며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북쪽 장마로 고추 수확이 절반도 안 되었고 고추 값이 2배로 뛰었으며 상인들이 고추를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었습니다. 복희는 창고 문을 열고 고추를 팔기 시작했는데 원래 값의 3배를 받았고 닷새 만에 다 팔았으며 은자 60냥을 벌어들였습니다. 복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추를 팔아 번 돈으로 이번에는 소금을 사 모았는데 남쪽 소금 생산지에 가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소금도 귀해질 것이라 판단했으며 또다시 투자했습니다. 예상은 적중했고 소금 값도 뛰었으며 복희는 다시 2배 넘게 벌었습니다. 석 달 만에 복희는 은자 100냥 넘게 모았습니다. 시작할 때와 비교하면 상상도 못할 돈이었고 객주도 커졌으며 하인을 2 더 고용했습니다. 복희는 한양에서 알아주는 젊은 객주 주인이 되었고 사람들은 복희의 장사 수완을 칭찬했으며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은 복희의 오빠들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임창수와 임창근은 믿을 수 없었고 동생이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났으며 객주를 찾아왔습니다. 복희는 장부를 보고 있다가 오빠들이 들어서는 것을 보았고 표정이 굳어졌지만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라버니들. 복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창수는 객주 안을 둘러보았고 깨끗하고 물건이 가득한 것을 보며 질투가 치밀었으며 비웃는 투로 말했습니다. 쫓겨난 년이 이런 데를 차렸다니. 어디서 돈을 구했느냐? 창수가 말했습니다. 복희는 대답하지 않았고 차를 따라 내밀었으며 창근이 거들고 나섰습니다. 소문 들었다. 고추랑 소금을 사재기했다며 내년이 감히 매점매석을 해? 상도덕도 없느냐? 창근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복희는 차를 홀짝이며 오빠들을 보았고 눈빛이 차갑게 식었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상도덕, 오라버니들이 비단 옷 입고 기생집 갈 때 저는 흙바닥에서 구르며 귀를 열었습니다. 정보도 실력입니다. 복희가 말했습니다. 창수의 얼굴이 빨개졌고 주먹을 쥐었으며 한 걸음 다가와 복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건방지게, 내가 감히. 창수가 손을 들어 복희를 치려는 순간 돌쇠가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몸으로 복희 앞을 막아섰고 창수의 손목을 잡았으며 힘을 주자 창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돌쇠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는데 평소의 순한 눈빛은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으며 으르렁거리듯 말했습니다. 물러서십시오. 제 주인님 몸에 손대면 이팔이 부러질 겁니다. 돌쇠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창수는 돌쇠의 괴력에 눌려 뒷걸음질 쳤고
손목을 부여잡았으며 창근도 겁을 먹고 형 뒤로 숨었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복희 앞을 막아서고 있었고 두 오빠를 노려보고 있었으며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오면 정말 팔을 부러뜨릴 것 같은 기세였습니다. 네, 내년 두고 보자. 머슴 주제의 주인을 보호하다니. 창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며 돌아섰고 창근도 황급히 따라 나갔으며 객주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돌쇠는 복희를 돌아보았고 괜찮으시냐고 물었으며 복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돌쇠야.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복희가 말했습니다. 돌쇠는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숙였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복희는 돌쇠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든든했고 고마웠으며 돌쇠가 점점 더 소중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복희는 오빠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오빠가 빚에 쪼들리고 있다는 소문이었는데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거의 다 날렸고 큰오빠 창수는 하루 엽전 100냥을 벌면 기생집에 300냥을 쓰고 있었으며 둘째 창근은 노름판에서 돈을 물쓰듯 했습니다. 장사는 하지 않고 양반 체면만 차리며 놀고 먹다가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었고 논밭도 하나둘 팔아치우고 있었으며 복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버는 법은 모르고 쓰는 법만 아는 자들의 당연한 결과였고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으며 복희는 장부를 펼치고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복희의 객주는 날로 커져갔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뿐 아니라 정보를 모으고 분석했으며 복희는 귀가 밝았고 머리가 빨랐으며 언제 무엇을 사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묵묵히 복희를 도왔고 힘든 일은 모두 맡았으며 복희가 밥 먹는 모습을 볼 때면 괜히 행복했고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희가 장부를 보며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붓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밥을 떠먹고 있었는데 맛있게 먹고 있었고 볼이 볼록해질 때까지 가득 넣어 먹었으며 돌쇠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 먹는 모습이 좋았고 복스러워 보였으며 돌쇠는 황홀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돌쇠야, 왜 거기 서 있어? 너도 밥 먹어. 복희가 돌쇠를 발견하고 말했습니다. 돌쇠는 화들짝 놀라며 얼굴이 빨개졌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으며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복희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고 돌쇠는 밖에서 가슴을 쓸어내리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반년이 더 지났습니다. 복희의 객주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곳이 되었고 은자 300냥 넘게 모았으며 상인들이 복희의 이름을 알고 찾아왔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복희 곁을 지키고 있었고 대행수처럼 일을 맡았으며 복희는 돌쇠를 믿고 의지했는데 이제는 돌쇠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고 그의 존재가 당연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희가 잘 될수록 오빠들의 시기는 깊어졌습니다. 창수와 창근은 빚에 쪼들리고 있었고 땅도 거의 다 팔아치웠으며 동생이 잘 사는 것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오빠가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창수가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붉게 충혈된 눈으로 말했습니다. 복희 그년을 가만둘 수 없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망하게 만들어야 해. 창수가 말했습니다. 창근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술을 들이켰으며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에 아는 아전이 있었고 돈만 쥐어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며 창수는 주머니를 털어 은자를 내밀었고 악독한 계획을 속삭였습니다. 사흘 후 관아 포졸들이 복희의 객추로 들이닥쳤습니다. 복희는 장부를 보고 있다가 깜짝 놀라 일어섰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으며 포졸 우두머리가 종이를 펼치며 낭낭하게 읽었습니다. 복성객주 주인 임복희를 밀수 혐의로 잡아들이라는 명이 떨어졌다. 포졸이 외쳤습니다. 복희는 믿을 수 없었고 밀수를 한 적이 없었으며 항변하려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밀수 같은 건 한 적이 없습니다. 복희가 외쳤지만 포졸들은 듣지 않았고 이미 다가오고 있었으며 복희를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복희가 뒷걸음질 치는 순간 돌쇠가 나타나 복희 앞을 막아섰고 포졸들을 노려보았으며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아기 씨는 결백하십니다. 물러서시오. 돌쇠가 말했습니다. 포졸들이 칼을 빼들었고 돌쇠를 위협했지만 돌쇠는 꿈쩍도 하지 않았으며 복희를 지키기 위해 서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흘렀고 칼끝이 돌쇠를 향했으며 포졸들이 돌쇠를 베려는 순간 돌쇠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복희는 눈이 커졌고 돌쇠를 보았으며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외치려 했지만 돌쇠가 계속 말했습니다. 밀수를 한 것은 저입니다. 아기 씨 몰래 제가 한 일입니다. 저를 잡아가십시오. 돌쇠가 고개를 숙이며 포졸들에게 말했습니다. 포졸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머뭇거렸지만 어쨌든 자백한 자가 있으니 그를 잡아가면 되었고 돌쇠의 손에 포승줄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복희는 돌쇠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다른 포졸이 막았고 복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돌쇠는 아무 잘못이 없어. 돌쇠야. 복희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이미 돌쇠를 끌고 나가고 있었고 돌쇠는 뒤돌아보며 복희를 보았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듯한 미소였고 복희를 안심시키려는 미소였으며 그대로 끌려갔고 객주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복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쏟아졌으며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돌쇠가 하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쓰고 잡혀갔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희생했으며 복희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는데 손이 까지도록 쳤지만 아픔이 느껴지지 않았고 가슴만 아팠습니다. 바보, 바보야. 왜? 복희가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틀 후 복희는 옥사로 향했습니다. 간수에게 만나게 해달라고 청했고 은자를 쥐어줘서 허락을 받았으며 어두운 옥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습하고 냄새가 고약했으며 쥐들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창살 너머로 돌쇠가 보였는데 온몸에 피가 묻어 있었고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으며 옷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고문을 당한 흔적이었습니다. 복희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고 창살을 붙잡았으며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돌쇠야. 복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들었고 복희를 보았으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기씨, 왜 여기까지? 이런 더러운 곳에. 돌쇠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복희는 눈물이 쏟아졌고 창살 사이로 손을 뻗어 돌쇠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닿지 않았으며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바보야, 왜 내가 했다고 했어? 시키지도 않은 짓을 왜 해? 복희가 목이 메어 소리쳤습니다.
돌쇠는 복희를 보았고 피 묻은 손을 들어 복희 손을 잡으려다 멈칫했으며 더러운 손으로 아기 씨를 만질 수 없다는 듯이 손을 거두고 옷에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옷도 더러웠고 피가 더 묻었으며 결국 손을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천한 머슴놈이 감히 주인을 연모했습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복희는 숨이 멎었고 돌쇠를 보았으며 돌쇠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 죄값 목숨으로 갚게 해 주십시오. 아기 씨는 꼭 사셔야 합니다. 제가 아기 씨를 지켜야 하는데 돌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창사를 붙잡고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으며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고 돌쇠를 보았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는데 울음과 분노가 섞여 있었고 절박했습니다. 누가 허락했어? 누가 너더러 죽으래? 내 허락 없이는 죽지도 마. 내가 너 꼭 꺼낼 거야. 반드시. 복희가 울부짖었습니다. 돌쇠는 복희를 보았고 눈물이 흘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습니다, 아기 씨. 아기 씨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복희는 창살 사이로 손을 더 깊이 뻗었고 이번에는 돌쇠도 손을 뻗었으며 손끝이 겨우 닿았습니다. 따뜻했고 떨리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손끝으로 서로를 느끼며 울고 있었습니다. 간수가 이제 나가라고 재촉했습니다. 복희는 일어서며 돌쇠를 보았고 손을 거두지 못했으며 다짐했습니다. 기다려. 꼭 데리고 나갈 거야. 약속해. 복희가 말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고 복희가 나갈 때까지 보고 있었으며 복희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객주로 돌아온 복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고 차갑게 식었으며 이제 해야 할 일이 명확했습니다. 돌쇠를 구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고 권력이 필요했으며 무엇보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복희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은자 300냥이 있었고 이것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기 시작했으며 돌쇠를 빼낼 방법을 고안하고 있었습니다. 오빠들이 꾸민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증거를 찾아야 했으며 관아에 뇌물을 줄 사람도 찾아야 했고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복희는 잠들지 않았고 촛불을 켜놓고 종이에 뭔가를 적고 있었으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는데 평소 같으면 돌쇠가 옆에서 불을 지키고 있었을 텐데 지금은 아무도 없었고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고 촛불이 흔들렸으며 복희는 옷깃을 여몄지만 추위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없으니 객주가 텅 빈 것 같았고 세상이 추운 것 같았으며 복희는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돌쇠야. 내가 꼭. 복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복희는 다시 종이를 보았고 펜을 들었으며 복수를 위한 계획을 계속 적어 내려갔습니다. 눈빛은 차가웠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고 돌쇠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으며 밤새도록 깨어 있었습니다. 복희는 사흘 밤낮을 꼬박 깨어 있었습니다. 촛불을 켜놓고 장부를 뒤지면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고 정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오빠들이 어떻게 밀수 누명을 씌웠는지 알아내야 했기에 쉴 수도 없었고
누구에게 돈을 주었는지 찾아야 했으며 복희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복희는 단서를 찾았습니다. 관아의 아전 하나가 창수와 창근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아전이 요즘 갑자기 돈이 생겨 술집을 드나들다 보니 소문이 퍼졌으며 복희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기에 아전을 직접 만나야 했고 복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복희는 아전이 자주 가는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들어가 구석 자리에 앉아 있다가 아전을 기다렸고 1시즌쯤 지나자 아전이 나타났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 비틀거리면서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고 복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기회를 노렸습니다. 아전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으로 들어서더니 벽에 기대어 토하기 시작했고 복희는 뒤따라갔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아전의 뒤에 선 채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으며 아전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임진사댁 아들들에게 얼마 받았소? 복희가 말했습니다. 아전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하려 했지만 복희는 품에서 은자 주머니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은자가 쨍그랑 소리를 내자 아전의 눈이 반짝였고 복희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은자 50냥 줄 테니 사실대로 불어. 안 그러면 관아에 고발한다. 복희가 말했습니다. 아전은 망설이다가 결국 무릎을 꿇었고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으며 창수와 창근이 은자 20냥을 주면서 복희에게 밀수 누명을 씌우라고 시켰다고 자백했습니다. 복희는 그 말을 듣고 이를 갈았지만 표정을 숨긴 채로 은자를 주며 문서를 쓰라고 했고 아전은 떨리는 손으로 자백서를 썼습니다. 복희는 자백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생겼기에 돌쇠를 구할 수 있었지만 복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빠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고 싶었으며 복수를 완성하고 싶었습니다. 복희는 다음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한양의 큰 상단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발행한 어음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은자를 쏟아부었습니다. 어음이란 빈 문서였고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서였는데 복희는 오빠들과 거래했던 상단들의 어음을 모조리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보름 만에 복희는 어음을 수십 장 모았습니다. 오빠들이 빌린 돈의 증서였고 갚지 못한 빚이었으며 총액이 은자 100냥이 넘었습니다. 복희는 어음을 책상 위에 쌓아놓고 보다가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고 마침내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희는 큰오빠 창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음 뭉치를 들고 당당히 대문을 두드렸고 하인이 나오자 큰오빠를 만나러 왔다고 말했으며 하인은 복희를 보더니 놀랐지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창수는 대청마루에 앉아 있다가 복희를 보고 비웃었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으며 복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복희는 어음 뭉치를 바닥에 흩뿌렸습니다. 종이들이 펄럭이면서 바닥에 흩어졌고 창수의 눈앞에 펼쳐졌으며 창수는 그것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빌린 돈의 증서들이었고 갚지 못한 빚이었으며 복희가 모두 사들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택해. 지금 당장 빚을 갚고 알거지가 될래? 아니면 사실대로 불고 내 발 아래로 기어 들어올래? 복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창수는 입술을 떨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복희는 한 걸음 다가가 창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고 자비는 없었으며 복수의 칼날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사람 건드린 대가
뼈와 살을 발라서라도 받아낼 거야. 복희가 낮게 말했습니다. 창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용서를 빌면서 모든 것을 자백하겠다고 했고, 관아 아전에게 뇌물을 주고 밀수 누명을 씌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복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백서를 쓰라고 했으며, 창수는 떨리는 손으로 자백서를 썼습니다. 복희는 자백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기에 돌쇠를 구할 수 있었고, 창수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음은 당분간 내가 가지고 있겠어. 돌쇠가 풀려나고 모든 일이 정리될 때까지. 그때까지 꼼짝 말고 있어. 복희가 말했습니다. 복희는 둘째 창근도 찾아갔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어음을 내밀면서 협박했고, 창근도 결국 무릎을 꿇고 자백서를 썼습니다. 두 오빠 모두 복희 앞에서 무너졌고 빌었지만, 복희는 차갑게 돌아선 채로 증거를 들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에서 복희는 자백서들을 제출했습니다. 아전의 자백서와 오빠들의 자백서를 내밀면서 돌쇠의 무죄를 주장했고, 관아에서는 사흘 동안 조사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기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고 자백도 있었으며, 결국 돌쇠의 무죄가 인정되어 석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복희는 옥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고 바람이 불었으며 옥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돌쇠가 나왔습니다. 비틀거리면서 걸어 나오고 있었고 얼굴에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살아 있었고 복희를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아기씨. 돌쇠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복희는 달려가 돌쇠를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면서 목이 메었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쇠를 꼭 껴안은 채로 울었고 돌쇠도 복희를 안으면서 눈물을 흘렸으며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이제 안전해. 복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복희의 등을 토닥였고 복희는 돌쇠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차가웠던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허전함이 채워지고 있었고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객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되어 촛불을 켰고 복희는 돌쇠에게 따뜻한 물로 씻으라고 하면서 깨끗한 옷을 내주었으며 상처에 약을 발랐습니다. 돌쇠는 복희의 손길에 얼굴이 빨개졌지만 가만히 있었고 복희는 조심스럽게 약을 바르다가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고생한 건 다 나 때문이야. 복희가 말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젓더니 복희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입니다. 아기 씨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복희는 돌쇠를 보다가 눈물이 고였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돌쇠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돌쇠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돌쇠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희의 객주는 날로 번창했고 이제는 한양에서 가장 큰 상단 중 하나가 되었으며 복성상단이라는 이름을 새로 내걸었습니다. 돌쇠는 대행수로 임명되었고 상단의 모든 일을 관리했으며 복희는 돌쇠를 믿고 큰 결정들을 맡겼습니다. 한편 오빠들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복희가 쥐고 있는 어음 때문에 빚쟁이들에게 쫓기다가 결국 본가와 별장을 모두 팔아야 했고 남은 것이라곤 몸뚱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창수와 창근은 거지 꼴로 전락했고
갈 곳도 없어 거리를 헤매고 있었으며 굶주림에 떨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오빠가 복성상단 앞에 나타났습니다. 초라한 옷을 입은 채로 머리를 조아리면서 복희 앞에 무릎을 꿇었고 일자리를 구걸했습니다. 복희는 상단 안에서 장부를 보다가 오빠들을 보았고 차갑게 웃었으며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일자리를 달라고? 복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창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고 무엇이든 하겠다고 빌었습니다. 복희야, 오빠들이 잘못했다. 제발 좀 굶어 죽게 하지는 마. 창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고 허락했습니다. 좋아. 사환으로 써주지. 하지만 다른 사원들보다 월급은 절반이고 가장 힘든 일만 시킬 거야. 복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두 오빠는 고개를 조아리면서 감사하다고 했고 복희는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가 들어오자 복희는 오빠들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대행수님, 새로 들어온 사원들입니다. 잘 부려먹으십시오. 복희가 말했습니다. 돌쇠는 오빠들을 보더니 눈빛이 차갑게 변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인마님. 돌쇠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오빠들은 상단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짐을 나르는 일이었는데 평생 양반 행세만 하던 오빠들에게는 고된 일이었고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휘청거렸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쇠는 대행수로서 오빠들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면 혼을 냈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시 시켰으며 가차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창수가 마당을 쓸다가 구석을 대충 넘어가려 하자 돌쇠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기 구석에 먼지 안 보입니까? 똑바로 하십시오. 돌쇠가 말했습니다. 창수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수치심에 고개를 숙였지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수님. 다시 하겠습니다. 창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창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을 깃다가 한 바가지를 흘렸는데 돌쇠가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물 한 방울도 귀한데 그렇게 흘리면 어떻게 합니까? 닦고 다시 길어 오십시오. 돌쇠가 호통을 쳤습니다. 창근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고 고개를 숙인 채로 대답했습니다. 예. 행수님, 바로 하겠습니다. 창근이 말했습니다. 복희는 상단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을 쫓아내고 비웃었던 오빠들이 이제는 자신의 사환이 되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돌쇠에게 혼나고 있었으며 인과응보였습니다. 복희는 만족스러웠고 더 이상 원망도 남지 않았으며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복희와 돌쇠는 혼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신분의 차이 따위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했으며 함께 평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혼례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고 상단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으며 복희는 아름다운 혼례복을 입고 돌쇠는 새 옷을 입었습니다. 혼례를 마치고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복희는 방 안에서 돌쇠를 기다리고 있었고 긴장되면서도 설렜으며 촛불이 방 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들어오자 복희는 미소 지으면서 밥상을 내밀었는데 가득 차려진 밥상이었고
돌쇠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머슴 밥상 말고 서방님 밥상이니 남기지 말고 싹 다 비워. 밤새 힘쓰려면 든든히 먹어야지. 복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돌쇠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고 귀까지 빨개졌으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마님? 돌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희는 피식 웃었고 돌쇠 옆에 앉았으며 밥을 떠서 돌쇠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돌쇠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밥을 받아 먹었고 복희를 보았으며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마님, 아니 복희. 돌쇠가 조심스럽게 복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복희는 돌쇠를 보면서 웃었고 손을 잡았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돌쇠야. 내 곁에 있어줘서. 나를 지켜줘서. 복희가 말했습니다. 돌쇠는 복희의 손을 꼭 잡았고 눈물이 글썽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돌쇠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면서 웃었고 손을 잡은 채로 있었으며 촛불이 따뜻하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성상단은 조선 팔도에서 가장 큰 상단이 되었고 복희는 대상인으로 이름을 날렸으며 돌쇠는 복희를 도와 상단을 운영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며 오빠들은 평생 상단에서 사환으로 일했습니다. 복희는 가끔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폐가에서 추위에 떨던 날, 돌쇠가 통나무를 뽑아 불을 피워주던 날, 처음으로 돌쇠의 괴력을 보고 저 힘은 돈이다라고 생각했던 날을 떠올렸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돌쇠는 돈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였고 평생의 동반자였으며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복희와 돌쇠는 상단 뒷뜰에 앉아 있었습니다.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있었고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으며 복희는 돌쇠의 어깨에 기대 있었습니다. 돌쇠는 복희를 안으면서 하늘을 보았고 행복했으며 복희도 눈을 감은 채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돌쇠야, 행복해? 복희가 물었습니다. 돌쇠는 복희를 보면서 웃었고 고개를 끄덕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마님?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복희는 웃었고 돌쇠의 손을 꼭 잡았으며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이 흩날렸고 햇살이 따뜻했으며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행복하게 끝이 났습니다.